안녕하십니까. CNG-TV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2018년 6월 11일 CNG-TV 방송은 HPC,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확대로 경쟁력 파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슈퍼컴퓨팅이라고도 하고,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좀 약간, 무거운 주제이지만 좀 재미나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실 분은 한국 IBM의 유부선 상무님입니다. IBM 시스템즈 사업부 인공지능 인프라 기술 전문 상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타이틀이 좀 긴데, 오늘, IBM에서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래서 오늘 IBM 쪽에서 그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지식을 선물할까 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유상무님, 유상무님은 상무님으로 굉장히 이름이 편한 것 같아요. 유상무님. 예, 어떤 모 개그맨 때문에 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내가 딱 보니까 오늘 약간 PD 같아요. 느낌이. 연예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 고마울 뻔했어요. 연예인 PD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좀 장하게 유상무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본인이 좀 간략하게 또 IBM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저는 이제 IBM 쪽의 CAD나 PLM, CA 이쪽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저랑 입사 이후에 한 번도 부딪히지 않으신 저와 조우를 20년 만에 한 우리 유상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에서 HPC와 딥러닝 등 GPU 그리고 리눅스 쪽 기술 지원하고 있는 유부선 상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는 약간 좀 오늘 궁금한 게, 며칠 전에 소식이 있었는데 IBM의 그 서밋 슈퍼컴퓨터, 그동안 5년 동안 중국이 5년 동안 1, 2위를 하다가 이번에 중국의 2위 컴퓨터보다 2배가 빠른 서밋이라는 컴퓨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와 또 이제 슈퍼컴퓨팅의 트렌드, 세계 트렌드,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HPC 트렌드와 IBM 전략, 일상 속의 HPC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 HPC라고 하면 수학이나 공학, 물리학 그런 쪽에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만 사용하는 그런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도 일부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의외로 저희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건 강력한 국방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한 국방 기술 분야, 그런 쪽에 항공기라든가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핵폭탄이라든가 탄도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개발할 때 이제 슈퍼컴이 필요하고요. 좀 더 작게 당장 오늘 이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만 일기예보 그런 쪽에도 기상을 예측하는데 당연히 슈퍼컴이 들어갑니다. 또 이제 저희들이 아플 때 약 같은 거 당연히 먹게 되잖아요. 그런 신약 개발, 그리고 여러분이 가신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모바일 칩 설계, 그리고 새로운 기술 재료, 그리고 이제 노화 방지를 위한 그런 건강이라든가 그런 쪽에 다 이제 HPC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AI 쪽에도 엄청나게 이제 슈퍼컴퓨터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AI 쪽도 담당이시니까 AI 쪽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 HPC,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단어긴 한데 의외로 이제 딱히 정해진 그 정의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그냥 보통의 뭐 데스크탑 PC라든가 일반적인 서버라든가 그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뭐 과학 및 엔지니어링 그런 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산 용량을 집적한 그런 형태의 컴퓨팅을 이제 HPC라고 합니다. 그 초기에는 저 보고 계신 장표의 맨 왼쪽에 있는 그 보통 과기 연산용 HPC라고 하죠. 저는 트래디셔널 HPC만을 이제 HPC라고 했어요. 네. 사용하는 거는 주로 이제 뭐 지진파 연구를 한다든가 유전체 이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다든가 뭐 그 좀 더 여러분들 일상과 관계 있는 거라고 하면 그 금융 상품 같은 걸 개발할 때 리스크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분들 ELS 같은 거 간접 투자 많이 하시죠? 그런 거에서 옵션 가격 설정할 때 뭐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요새는 그게 이제 점점 그 HPC가 이제 다른 쪽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 먼저 이제 좀 진보된 분석 쪽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GPU를 이용한 GPU DB들 가장 대표적인 게 키네티카라든가 스크림이라든가 또는 오픈소스 맵D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좀 무리였던 그런 실시간 분석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물류라든가 소매 그리고 이제 전기, 수도가스 같은 유틸리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금융과 아주 중요한 뭐 그 대테러 그 방첨용, 그 국방 분야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맨 오른쪽에 이제 머신 러닝, 딥 러닝 그런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분야죠. 이쪽은 이제 컴퓨터 이미지 처리, 음성, 자연어 처리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아주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사용 분야는 그냥 전체 산업 모든 곳이라고 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저런 것도 사용한 적이 있을까요? 뭐 비트코인 할 때 채굴할 때도 이거 사용하면 엄청나게 빨리 채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가능은 할까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CPU로 하든 GPU로 하든 그런 가상 통화 채굴에는 당연히 쓸 수는 있는데 쓰면 그런 슈퍼컴으로 그걸 하고 계시면 아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실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에서 그 슈퍼컴퓨터를 해서 그걸 사용하려고 시도를 한번 해봤다는 뉴스가 있길래. 예, 가령 저희 저희 IBM에서 개발한 이제 파워 프로세서에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봤더니 가장 효율이 좋더라. 뭐 그런 블로그도 보긴 봤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유전자 분석하라고 만들어 놓은 슈퍼컴에서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첨단이다 보니까 양면의 날일 수도 있어요. 아까 보면은 뭐 이런 핵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슈퍼컴퓨터라는 거가 국력의 그 어떤 옛날에는 인덱스 같은 역할을 한 적이 많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부유하고 강하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슈퍼컴이 많고 그리고 이제 좀 약하고 돈이 없는 나라일수록 뭐 돈 싸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예, 사실은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이 슈퍼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프로세서 쪽이고 그리고 그 연결 기술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프로세서라는 것은 개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술 싸움이지만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돈 싸움입니다. 돈 싸움. 예, 그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력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탑 500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슈퍼컴의 순위를 1위부터 500위까지 이제 그 연산 능력 보통 이제 테라플롭스 그 페타플롭스라고 하죠. 그 플롭스 단위로 이렇게 이제 순위를 매기러 온 것이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아시다시피 그 중국이 그 1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총량 500, 네. 탑 500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슈퍼컴의 그 슈퍼컴들의 용량을 합쳐놓은 총량으로도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그런 사태가 좀 몇 년간 있었죠. 사실은 그 슈퍼컴퓨터라는 거가 미국이 종주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슈퍼컴퓨터는 이제 크레이라는 것들을 해서 근데 이제 5년 동안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겠어요, 미국이. 굉장히 상했겠죠.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IBM의 슈퍼컴퓨터는 저는 이제 그 몇 년 옛날에 그 딥블루라고 그래서 체스 경기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IBM의 HPC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장표에 보고 계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트래디셔널 HPC 그리고 이제 Advanced Analytics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그런 쪽의 이제 세 가지 분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IBM의 HPC 전략이라고 하면 그 한 줄로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Data Centric Computing이고요.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속기를 쉽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거의 핵심입니다. 그 지금 이제 일반인 사람들은 이제 좀 이제 데이터 센트릭, 데이터 중심이라는 건 정했는데 여기에 이제 가속기라는 거, 소프트웨어적 가속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드웨어적 가속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가속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당연히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포함되는 얘기죠. 가속이라는 거가 좀 이제 잘 느낌이 안 오는데 그러면 일반 컴퓨터에 비해서 엄청나게 연산 속도를 늘린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 최근에 이제 그 연초에 그 전 세계 컴퓨터 업계가 떠들썩한 일이 있었죠. 그 멜트다운하고 스펙터 그런 그 보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브랜칭이라든가 프레디케이션이라든가 그런 CPU의 성능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병렬화를 과도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그렇게 이제 원래 CPU라는 것이 단순한 컴퓨팅 능력, 그냥 연산 빠르게 하는 그거 외에도 속에 그 병렬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계도 복잡하고 또 코어도 좀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속기라고 하는 것은 GPU라든가 FPGA 또는 뭐 ASIC 같이 특정 그 연산을 위한 소자만을 넣어서 만든 단순한 코어들을 수백 수천 개 그 집적해 놓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특정 연산만 잘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일반 컴퓨터보다는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특정한 분야에는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HPC가 이렇게 범용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원래 아니었죠. 예.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또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요새 또 이제 우리 컴퓨팅계를 굉장히 변화시킨 거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개념으로다가 전에는 이제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제 처리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제 HPC 전략도 빅데이터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뭐 안 받았다고 하긴 그렇고요. 보통 흔히 생각하시길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하둡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아주 좋은 등가에 그런 위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가격대에 비해서 이제 할 수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뭐 비용을 많이 들이면 더 나은 솔루션이나 뭐 소프트웨어도 많이 도입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HPC에서 말하는 빅데이터는 그 하둡의 빅데이터라기보다도 좀 다른 기본적으로 그 연산을 할 때
물론 HPC에도 특성이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리퀘어먼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건 CPU만 빨라서는 안 되고 파일 시스템과 그 파일 시스템과의 연결을 해주는 그 고속 인터커넥트 그리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아키텍처와 잘 맞아 떨어져야 제대로 된 HPC를 할 수 있었죠. 아, 그러면 이제 좀 세분하게 들어가서 데이터 센트릭 컴퓨팅이다. 이거는 사실은 IBM의 전략인가요? 데이터 맞습니다. 센트릭? 맞습니다. 예, 그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 데이터 센트릭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IBM이 원래 전통적인 그 슈퍼컴 업체였었는데요. 그걸 해보다 보니까 물론 제일 빠른 건 CPU지만 그 CPU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다 보니 결국 병목은 데이터 쪽에서 걸리더라라는 것이죠. 즉, 뭐 디스크나 네트워크나 그런 쪽인데 이것을 그럼 디스크를 빠르게 하느냐 또는 뭐 네트워크를 빠르게 하느냐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만 가만 보니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코스트가 굉장히 높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이리저리 움직이느라고 힘 빼지 말고 그냥 최적의 위치에서 각각 워크로드 그 해당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컴퓨터를 그 꼭 CPU 그 서버 그쪽에서만 할 생각하지 말고 각 네트워크와 메모리와 스토리지와 그런 쪽 각각의 요소마다 액티브한 시스템 요소를 도입하자라는 것이 이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에도 뭐 데이터 처리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도록 뭐 FPGA하고 결합시킨 그런 네트워크를 내놓는다든지 또는 메모리도 요새 나오는 그 NVMe 뿐만 아니고 그 스토리지 클래스의 메모리 등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제 그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스토리지에서도 뭔가 FPGA 같은 것들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슈퍼컴이라고 하면 일단 뭐 몇 빌리언 달러 단위로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대형 컴퓨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듈레러티, 그러니까 모듈화해서 우리는 규모가 작고 작은 데이터만 처리하니까 뭐 한 그 8분의 1 렉 단위로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오케이. 그리고 이거 동일한 것을 수백 렉 단위로 이제 키우고 싶다 하면 그것 역시 그 아키텍처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듈화 방식을 취했습니다. 역시 그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보니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이제 아키텍처 하는 것들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IBM이 과거처럼 A부터 Z까지 다 IBM이 혼자 알아서 하고 또 그 IBM에서만 돌아가는 그 영어로 propriety라고 하죠. 그 IBM 전용의 폐쇄된 아키텍처가 아니고 이것을 외부적으로 다 공개해서 그 오픈 파워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구글, IBM, 멜라녹스, 엔비디아, 뭐 우리나라의 삼성, 하이닉스 이런 쪽 들어가는데요. 이런 그 생태계를 만들어서 여러 업체들이 각각 잘하는 분야를 전담해서 협업하는 그런 모델로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IBM의 데이터 센트릭 컴퓨팅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 슈퍼컴퓨터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CPU가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CPU만 엄청 빠르면 그냥 슈퍼컴퓨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IBM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결과물이 빨라야 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처리 능력이 빨라야 되는 거지 CPU나 어떤 특정한 것만 빠른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다 빠른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 5가지 전략인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이해하는 거나 트렌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좀 궁금한 거가
옛날에는 뭐 IBM이면 진짜 아까 말대로 IBM에서 뭐 다 뭐 반도체까지 만들어서 뭐 하드디스크 뭐고 옛날에는 다 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 이거 옛날에는 주로 그 그래픽 카드 회사 아니었나? 그랬는데 왜 이런 요새 굉장히 뜨고 있지 이런 거와 또 이제 왜 오픈 MP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사용자나 뭐 이런 데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아키텍처를 약간 좀 새롭게 오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가속기 사용에 대해 단순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무어의 법칙 그 말씀부터 네. 드려야 되는데 CPU 속도가 몇 년마다 한 번씩 2배가 된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과거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무어의 법칙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유는 각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게을리해서냐? 그건 아니고요. 원자 크기를 인간이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CPU의 리토그래피, 즉 몇 나노미터 공정이냐라는 것이 점점 이제 가늘어지다 보니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특히 이제 열 관리 뭐 그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좀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CPU를 좀 더 작게, 좀 더 빠르게 만드는 거에는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거를 브레이크스루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CPU에 더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연산만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주로 병렬 쪽이긴 합니다만 특정 연산을 잘 할 수 있는 가속기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무어의 법칙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현재 각광받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GPU 쪽입니다. 근데 이 GPU를 사용해서 HPC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사안들이 많아요. GPU가 나온 건 과거 뭐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야 이제 뜨기 시작한 것이 역시 그 소프트웨어 기술 때문이고요.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한데 이 GPU 같은 가속기를 사용하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 기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GPU에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를 그냥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럼 무슨 연산을 할 때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API를 부르기만 하면 그 라이브러리가 수행될 때는 GPU를 사용하니까 아주 쉽게 GPU를 사용하는 것이 되죠. 근데 모든 게 그 해당 라이브러리로 처리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쓸 수는 있지만 성능 향상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겠죠.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CPU에서 돌 테니까요. 그리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제공 안 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어렵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는 게 저 OpenACC라고 하는 그 디렉티브 기반의 그런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거는 뭐 프라그마라든가 뭐 그런 기법으로 해서 그 CPU에서 짜듯이 그 코드를 짜놓고 거기에다 디렉티브를 어플라이하면 이것이 알아서 GPU 쪽에서 가능한 것들은 최적화를 해주는,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역시 이거는 좀 중간, 난이도도 중간, 성능 향상도 중간 그 정도고요. 역시 제대로 된 그러한 가속기의 성능을 그 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커스텀으로 코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커스텀 코딩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그런 GPU를 위한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바로 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쉽고요. IBM은 뭐 저것들을 다 지원합니다만 특히 이번에 IBM이 파워 8, 파워 9 프로세서를 내놓으면서 이쪽에 크게 기여를 한 것이 저 GPU나 FPGA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가장 또 하드웨어적으로 병목이 걸리는 분야가 CPU 메모리에서 GPU나 뭐 GPU 쪽으로, GPU 메모리 쪽으로 데이터를 먼저 카피를 해줘야 쓸 수 있었거든요. 그 카피해 주는 것이 과거에는 PCI 익스프레스 시스템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병목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엔비디아와 함께 그 NVLink라고 하는 기술을 저희 파워 프로세서 안에 실리콘 안에 박아 넣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 병목을 제거한 것이 저희 IBM의 그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속기 사용의 단순화, 가속기 중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좀 복잡한적인데, 예, 요거 좀 복잡한 얘기고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요. 이거는 그 파워9에서 그 볼타, NVIDIA의 최신 볼타 GPU를 이용할 때는 캐시 코히런스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한 줄 요약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CPU에서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PU에 메모리 들어있던 데이터들을 일단 GPU 쪽으로 카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 기존에 이제 그런 쿠다 컴퓨팅, 쿠다 코딩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어요. 그런 물리적인 GPU 메모리 사이즈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저 캐시 코히런스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CPU와 GPU의 메모리가 각각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메모리 주소를 써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딩이 무척 쉬워지고 또 간편해진다는 것이죠. 그게 저거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크리치 연구소의 그 서밋이라고 하는 슈퍼컴, 그것이 아직 그 개발되던 이제 막 구축 중이던 작년 말에 어떤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오크리치에서 그 서밋 관련된 그 관계자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서밋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묻는 게 이거 몇 페타플롭스 나오냐, 몇 테라플롭스 나오냐, 자꾸 그렇게 플롭스만 묻는데 사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캐시 코히런스를 이용한 컴퓨팅이 가능해졌는데 사람들이 아직 그 중요성을 잘 모르더라라고 그 한탄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기사에 실린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단어들은 이제 CPU 쪽에서 하다 보면 옛날에 이제 CPU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매스 코프로세서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 GPU가 사실은 원래는 뭐라 그러나 그래픽 카드의 CPU잖아요, 원래. 맞습니다. 원래 그래픽 카드.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이름만 남았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계산이나 이런 것도 다 도와주는 그런 걸로다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픽 처리만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원래 그래픽 처리만 하던 거였는데 네. 거기에 이제 쿠다코라는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연산 쪽에 이제 부동소수점 연산에 잘 이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것 덕분에 요새 이제 뜨고 있는 딥러닝, 인공지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된 것이죠. 네. 요즘에는 이제 또 GPU 말고서 또 요새는 뭐 AI 전용 ASIC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점점 하나씩. 자,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그 서밋이 하기 전에 그래도 IBM의 자존심이 트윈이라고 그러나 코렐 프로젝트라는 거가 그래도 IBM의 자존심이었잖아요. 그 서밋 전에. 그 전에 이제 블루진 Q라고 있었죠. 예, 예.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쪽의 연구소는 코렐이라는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이 네. 탑 500 리스트에서 1, 2위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빼앗기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미 에너지성에서 이제 발표한 것이 코랄 프로젝트였어요. 코랄 저게 프로젝트. 뭐의 약자인지는 저도 잊어먹었는데 코퍼레이션이었나? 오크리치 연구소와 알곤 연구소와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합작으로 이 세 개 다 미 에너지성 산하 연구소들입니다. 이 세 개 연구소의 슈퍼컴들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것이 저 코랄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르곤 쪽은 다른 걸 인텔 쪽을 택했지만 이제 가장 큰 오크리지 연구소 그리고 그보다는 좀 더 작지만 좀 더 은밀한 그 로렌스 리버머 연구소 쪽은 그 IBM의 파워9과 엔비디아의 볼타 GPU를 결합한 그 슈퍼컴 아키텍처를 채택했죠. 그것이 각각 서밋과 시에라입니다. 그게 다 저는 이 코랄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다 나온지는 모르고 코랄이라는 게 뭐 그 미국의 자존심을 이제 가져오려고 이거를 시작한 프로젝트군요. 이게 뭐 자존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해서 실제로 가져온 거죠. 가령 오크리지 하면 최근에 그 시사 뉴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저거 어디서 들었던 건데 라고 이제 이쪽 그 슈퍼컴 안 하시는 분들도 생각나실 거예요. 최근에 그 존 볼턴 그 미 백악관의 그 안보 보좌관 그분이 이제 북한 핵을 당장 그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된다 뭐 그런 말씀하셨죠. 그거 저기예요. 그 핵의 본산인가 보죠, 거기가. 실제로 타이신가 뭐 어디죠? 그 오크리지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제 존 볼턴이 얘기를 했을 때 저거를 저 오크리지 연구소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건지 또는 그 바로 옆에 그 Y10인가 해서 그 핵시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지고 온다는 건지. 거기죠. 그건 분명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오크리치가 핵 그 융합 뭐 이런 거 시뮬레이션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나 보죠,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그거는 그 로렌스 리버머 연구소가 좀 더 근접해요. 그러니까 로렌스 리버머 연구소는 이제 핵폭탄 연구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외부로 공개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슈퍼컴 크기는 그 오크리지 쪽이 훨씬 더 크고요. 그 오크리지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키스티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으로도 그 컴퓨팅 파워를 이제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은 슈퍼컴퓨터가 뭐 거기 가서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데이터 센터처럼 거기는 있지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고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 컴퓨팅 사이클을 또 빌려 쓰는 거죠. 네. 자, 코럴 프로젝트의 슈퍼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 이 코럴 프로젝트 그 서밋에 들어가는 그 슈퍼컴은 구조가 일단 다 모듈 방식이고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IBM의 AC922이라고 하는 그 서버가 들어갑니다. 2소켓짜리 파워9 칩이 장착된 서버고요. 여기엔 방금 말씀드린 2개의 파워9 칩과 그리고 6개의 그 엔비디아 볼타 GPU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U짜리 그 서버 유닛이 이제 기본 단위를 이루고요. 이것이 렉당 18개씩 그렇게 장착이 돼서 이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하나의 모델을 그 연산할 수 있도록 그 멜라녹스에서 제공하는 100G짜리 이제 고속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요. 이것들한테 공통적으로 그 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 IBM의 이제 스펙트럼 스케일이라고 하는 병렬 고속 파일 시스템을 그 여기에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테니스 코트 한 2개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서밋이라고 하는 슈퍼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번 이 서밋을 구축하면서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슈퍼컴이 그 영어로는 democratizations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좀 민주화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뜻하는 바가 저 속에 들어가는 저 AC922이라고 하는 저 그 컴퓨팅 블록 저 서버죠. 저 GPU 서버입니다. 저것들을 여러분들 일반인들도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약간 좀 저는 궁금한 게 이 슈퍼컴퓨터도 있지만 그 우리가 그 구글이나 뭐 애플 같은데 데이터 센터에도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왜 저런 슈퍼컴퓨터를 안 하고 그 구글 같은 데에서는 이제 그 모듈화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구입을 안 하고 CPU나 뭐 이런 거 메모리만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하고 있잖아요 요새.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화 컴퓨터의 민주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슈퍼컴퓨터도 그런 영향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를 의미하나요? 사실은 그런 그 정치적인 민주화라든가 뭐 그런 거하고는 좀 무관할 텐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글이 그 서버 생산량은 사실 뭐 IBM이나 델이나 델 다음인가? 아무튼 세계 3위라고 해요. 근데 물론 단 한 대도 외부로 판매는 안 하고 다 자체적으로 생산한 걸 다 소화하는데도 그렇게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거의 모든 것을 다 비밀에 붙여서 외부로는 그 데이터 센터 어떻게 쓰고 있고 몇 개가 있으며 뭐 그 속에서 무슨 아키텍처가 어떻게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최근에 얘기를 한 것이 그 IBM 파워9 쓰기 시작했다. 서버니 이런 점들이 좋더라라는 그런 것들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과거에도 IBM 리즈 시절에는 IBM이 전 세계 그 반도체나 뭐 이런 걸 제일 많이 만들었는데 외부에다 팔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다 썼다는 그런 시절도 기억하시죠? 저희는 판매용으로 만드는데 옛날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IBM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만들고 그랬는데 안 팔았어요. 자기 소모를 다 내부에서 소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구글이 그런 얘기 들으니까 옛날 IBM의 그 옛날 시절이 좀 생각이 나네요.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옛날 IBM 하드웨어 쓰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엔 거의 메인프레임이나 이런 데서 워크스테이션은 거의 IBM의 역사였으니까. 예. 앞으로는 더 많아지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좀 IBM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좀 IBM도 이제 이런 멋있는 소식들을 많이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데 그래도 이제 오크리치 내셔널 랩의 슈퍼컴퓨터 이게 이제 그 서밋 제가 타이탄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밋은 최근에 이제 사진을 해서 올렸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 사이트에 슈퍼컴퓨팅 사이트에다 이제 2개 다 올렸는데 오늘 오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 타이틀이 타이탄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어제 이제 제가 서밋을 좀 바꿨는데 서밋 사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최근에 나와서 저는 이제 뉴스를 추적하다 보니까 2017년에도 유수가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유상무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은 몇 년 전에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서부터 그 아키텍처를 만들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끝난 겁니까?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그 서밋이라는 컴퓨팅이 현재도 계속 구축 중이고요. 예. 이런 슈퍼컴들의 특징이 일단 계약이 개발 완료되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느 성능을 내겠다라고 이제 그런 계약 조건으로 그 계약을 하고요.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서밋 같은 경우는 원래 올 여름에 그 린팩 테스트라고 하죠. 그런 슈퍼컴의 성능을 측정하는 그 테스트를 거쳐서 그 최소 150 페타플롭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세계 1위였던 그 중국의 텐허라는 것이 100 페타플롭스 정도였거든요. 최소 150 페타플롭스 이상 내는 그런 조건으로 했었고, 대략 한 4,600대 정도의 아까 보신 그 AC 구들들이라고 하는 노드들을 4,600대 정도 엮으면 그렇게 150 페타플롭스 이상 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난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그 이틀 전이죠. 그 발표가 됐습니다. 그 4,608대, 거의 이제 예상치에 근접한 숫자죠. 4,608대로 200 페타플롭스를 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들어가셔도 top500.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아직은 안 올라와 있는데 이번 달 말쯤에 그 정기 갱신될 때 이제 그동안 미국의 자존심을 굉장히 긁어왔던 그 탑 500 리스트의 1위 자리를 이제 서밋이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요 그 노드 퍼포먼스 요거를 좀 이제 좀 올려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40 뭐 테라인가요? 이게 아니 저기 테라플롭스입니다. 테라플롭스인데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4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보통 우리가 생활할 때 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천문학적인 단위죠. 4경이라 이거 너무 많이 인프레이션이 된 거 아닐까. 요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서밋이라고 하는 슈퍼컴은 기존에 있던 기존에 이제 오크리지 연구소에 쓰던 타이탄이라고 하는 슈퍼컴을 대체하는 그 슈퍼컴이에요. 기존 타이탄은 이제 크레이에서 만든 XK7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의 이제 GPU, 그러니까 역시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인데요. K20X라고 하는 GPU를 노드당 한 장씩 붙였던 그러한 그 슈퍼컴이었습니다. 그 프로세서는 AMD 프로세서를 썼었고요. 그래서 노드당 한 1.48 테라플롭스 정도 냈었는데 그거를 18,000, 거의 19,000대 정도 연결해서 그 27 페타플롭스 정도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2014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미 에너지성에서 이제 RFP를 냈고 그래서 그 차세대로 서밋이라는 것을 만들겠다. 여기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한 것 중에서 뭘 붙이든 간에 결국 저거에 한 대략 50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컴퓨팅 파워를 내도록 그렇게 이제 RFP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전력 사용량에서도 이제 얼마 이상 쓰지 말아라 하고 이제 제약 조건이 들어갔었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가혹한 그 요구 조건들을 다 맞추려면 CPU 컴퓨팅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파워 컨소시엄이 이제 동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전체적인 주 계약자는 IBM이 되되 그 IBM의 파워9 프로세서에 엔비디아의 볼타 GPU를 붙이고 그 전체 노드들을 연결하는 것은 멜라녹스의 그 100기가 인피니밴드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200 페타플롭스라는 아주 괜찮은 또 장표에는 184 페타플롭스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200 페타플롭스를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예. 여기 보니까 IBM 파워 9 이 CPU는 44 코어입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이제 예, 그 칩당 22 코어고요. 그 투소켓이니까 이제 44 코어죠. 뭐 언젠가는 이제 뭐 보통 우리 데스크탑도 이제 한 10년, 20년은 계속 이걸 따라오겠죠?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컴퓨팅 파워라는 거가 사실은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이런 데는 컴퓨팅 파워가 끊임없이 발전을 하니까요. 뭐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또 IBM 엔드-투-엔드 HP 솔루션 포트폴리오 이것도 재미있는 건데 또 요새 이제 또 요새 유행하는 어 중에 하나가 또 엔드-투-엔드입니다. 이게 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IBM은 과거부터 뭐 우리는 이걸 잘해, 딴 건 몰라도 이건 우리가 최고야라는 사실 그런 업체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IBM이 추구하는 바는 전체적인 시스템 전체에 걸친 밸런스와 그 통합 그런 것을 잘하는 그런 그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HPC 솔루션에서도 그 전체 즉 소프트웨어부터 프로세서, 서버, 연결망, 뭐 그리고 그 스토리지까지 전체를 다 그 밸런스된 그리고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기치로 삼아왔습니다. 그 IBM은 자체적인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죠. 아까 보셨던 그 IBM 파워9이 가장 최신작이고요. 이 IBM 파워9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NVLink와 오픈캐피 같은 그런 가속기를 가장 잘 붙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버스 기술을 아예 프로세서 칩 안에 그 장착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가장 최적의 이제 서버를 패키징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이제 그 저희들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멜라녹스사의 인피니밴드 패브릭을 이용해서 연결하고, 그리고 요새 그 각광받고 있는 GPU 다이렉트라든가 또는 NVMe를 이제 패브릭 위에서 쓸 수 있는 NVMe over Fabric 등의 기술 지원을 이제 IBM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HPC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그 이동을 적게 하면서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IBM은 스펙트럼 스케일, 과거 이름으로는 GPFS라고 하는데요. 이런 병렬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멀티미디어용으로 개발됐다가 결국 슈퍼컴용으로 사용하는데요. 요새 그 저는 슈퍼컴용 병렬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면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러스터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IBM의 그 스펙트럼 스케일, 옛날 이름은 GPFS죠. 이걸로도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같은 걸 뒤져보시면 병렬 파일 시스템, 패러렐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이제 뒤져보시면 결국 모든 자료들이 양대산맥으로 IBM의 GPFS 또는 그 오픈 소스인 러스터, 이 두 가지를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뭐 가령 오크리치 연구소에서는 이 IBM GPFS와 그 러스터 둘 다 이제 테스트를 해서 각각 특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던데요. 그냥 결과적으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오크리치 연구소는 IBM GPFS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완비가 돼 있어야지 그걸 쓸 수 있겠죠. IBM은 거기 위에 올라간 아까 말씀드린 그 병렬 파일 시스템 외에도 스펙트럼 컴퓨트 그 제품들, 그래서 슈퍼컴을 관리할 수 있는 뭐 잡 스케줄러라든가 클러스터 관리 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컴파일러들, 디버거들, 그리고 수학용 연산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MPI 그 병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MPI 그런 제품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선 이제 그 설명을 여기까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좀 질문들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IBM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요즘에 슈퍼컴퓨터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의 좀 트렌드라고 그러면, 아까 그 전략에 보면은 데이터 센트릭이 있는데 그 밑에 그 AI, 그러니까 코그니티브라는 그 부분들은 좀 설명이 미진한 것 같은데, 이제 AI 쪽에서 이 슈퍼컴퓨팅이 어떤 식으로 활약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요즘은 과거 이제 맨 처음에 1970년대에 아까 말씀드린 크레이사의 그 슈퍼컴이 나왔을 때 그 컴퓨팅 파워가 요즘은 엔비디아 GPU 한 장으로도 이제 커버 가능할 정도로 컴퓨팅 파워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한 대의 GPU를 몇 장 장착한 한 대의 서버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딥러닝용 트레이닝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또는 뭐 기계 번역이라든가 그렇게 큰 모델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여러 대의 서버들을 엮어서 그 서버들 여러 대를 동원해서 한꺼번에 하나의 모델을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면 아까 보셨던 오크리치의 이제 서밋과 같은 그런 슈퍼컴을
잠깐만 규모만 수천 대가 아니고 뭐 대여섯 대라든가 뭐 열 몇 대라든가 그런 식으로 줄여서 트레이닝 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그 우버 같은 경우 네. 그 공유 경제의 대명사죠. 우버 같은 경우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인터넷에 이제 기사 같은 걸로는 지금도 검색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우버에서 개발한 것이 그러니까 구글의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호러보드라고 하는 분산형 텐서플로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버사는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최적의 여행 경로라든가 그리고 사기 방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호러보드를 아까 보셨던 그 오크리지 연구소의 서밋 그쪽에 올려서 그 트레이닝 시키려고 현재 그 오크리지 연구소하고 좀 얘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요 질문은 이제 그 사실은 유상무님이 타겟이 슈퍼컴퓨터니까 이제 특수한 컴퓨터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성능의 고가격대를 했는데 또 어떻게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팅을 보면 저는 이제 개인 생각으로 좀 어떻게 하면은 대중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뭐 필요에 의해서 시장도 또 확장이 되고 또 AI를 통해서 AI는 굉장히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모바일 쪽에는 자연어 처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는데 그 우리나라 제가 가설로다가 좀 돈이 많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살 여력은 안 되지만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뭐 제품 개발을 하거나 이런 학교나 연구자나 또는 이제 그 뭐 기업, 벤처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좀 뭐 대답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아니요, 좀 그런 생각을 좀 뭐 하드웨어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기술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 슈퍼컴퓨터라는 거 약간 귀족 같지 않았습니까? 여지껏 뭐 특수한 사람들의 머리 좋은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사님들 예, 뭐 이거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국 쪽이니까 뭐 그냥 뭐 많이 썼어요. 뭐 잘 얘기하면 미국 같은 데에서는 계정을 주고 근데 그게 시간으로 해서 계속 조금 주니까 엄청나게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밤에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뭐 듀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안 쓰고 뭐 그런 거 쓰면 감점당하고 막 이런 것도 한 적이 있는데 젊은 시절에 좀 모든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걸 한번 좀 일단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슈퍼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미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한 20년 전, 30년 전 그럴 때 슈퍼컴이라고 할 만한 컴퓨팅 파워가 여러분들 데스크탑이나 그런 쪽에 GPU들만 꽂아도 어느 정도 그걸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아까 그 과거 수십 년 전이 아니고 현재 저 오크리지 연구소의 슈퍼컴을 이루고 있는 IBM 서버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기업체라면 그 충분히 어포더블한 그런 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꼭 그렇게 수백 대, 수십 대 연결하지 않더라도 한두 대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웬만한 문제든 당연히 풀 수 있고요. 특히 이걸 사용할 때 가장 어려운 걸 겪는 점은 누구나 다 이제 수학이나 공학, 물리학 쪽에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병렬 프로그램을 할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 요새는 이제 오픈 소스 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웬만한 딥 러닝용 그런 프레임워크들, 텐서플로우든 카페든 파이토치든 그런 것들은 다 소스가 공개돼 있고 그것들을 아까 보셨던 AC 구들들을 위해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빌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트레이닝할 그 신경망들, 뭐 그게 인셉션 V3가 됐건, 뭐 레스넷이 됐건, 아주 초창기의 알렉스넷이 됐건 그런 그 뉴럴 네트워크들도 인터넷에 대부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데이터죠. 그 요새 이제 국내에서 그 딥러닝 이 가장 많이 쓰이는 쪽이 통신 통신 쪽은 이제 거대 공룡들이죠. 그 재벌 기업들이고요. 그런 통신 쪽을 제외하면 그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그 컴퓨터 비전 처리,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불량품들 그 식별하는 그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가령 공장 쪽에 불량품들의 사진만 잔뜩 있으면 그리고 그 사진들의 일일이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레이블링만 붙여놓으면, 즉 이거는 뭐 A 타입의 불량품이다, 이건 B 타입의 불량품이다, 이건 정상품이다. 그런 것들만 식별해 놓은 데이터셋만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일일이 불량품을 골라내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고속 촬영에 의해서 그 불량품을 자동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류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네. 이거 사실 또 이제 IBM 뭐 영업하시는 분한테 이런 질문은 좀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왜 우리나라 슈퍼컴퓨터나 이런 거가 그 나라의 어떤 그 국격이나 뭐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500개를 조사해 봤더니 한 2대인가? 그리고 기상청이 하나 있고. 근데 저는 의문이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뭐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IT나 이런 데는 자존심이 뭐 경제적으로는 10번째 되는 강국에 비해서 우리보다 약간 좀 GDP가 작은 나라도 뭐 스위스나 뭐 이런 데는 꽤 몇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슈퍼컴퓨터 자체가 뭐 그냥 들어오는 건 허영심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많이 쓰면은 나라가 사실은 강국이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슈퍼컴퓨터 나오면 자꾸 저는 제일 좀 불만이 기상청만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 기상이라는 거가 조금 있으면 이제 기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 기상 전문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가의 기관이지만 그 외국에서는 기상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쇠살 차려가지고 아주 전문 기상들. 그럼 그런 데에서도 사실 이런 슈퍼컴퓨팅의 도입 같은 거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무조건 큰 거가 아니라 국부적인 걸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강한 작지만 강한 슈퍼컴퓨터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왜 우리나라는 탑 500 리스트에 몇 개 안 들어가 있는가? 꼭 탑 500 리스트에 많은 수가 포진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죠. 아닐 수 있어요. 다만 현재 이제 GPU를 이용한 그런 슈퍼컴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법도 있고 뭐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후다 프로그래밍, 후다 코딩 같은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아요. 그런 인력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이런 HPC, 슈퍼컴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상당수가 주로 CPU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GPU에 맞도록 후다로 이제 보팅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인력들이 아직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많이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500개다 보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슈퍼컴퓨터랑 수학이랑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고리즘이나 그래서 그 슈퍼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도 보면 수학 강국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약간 좀 응용과학 같은 데가 많이 발달한 것 같고, 좀 그 슈퍼컴퓨터를 많이 쓰는 데는 순수과학이나 수학 이런 데 강국이, 거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항상 강국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 되게 수학 강국들이 슈퍼컴퓨터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 이제 학교에서 막 나온 젊은 분들이 네. 취업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들 네, 사회 문제로 네, 대두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도 공대 출신이긴 한데 이공계면 대부분 다 취업이 그래도 인문계보단 나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순수 이학 계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학, 물리학, 가령 뭐 똑같은 화학 계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화학공학 나오신 분들은 취직이 잘 되는데 순수 화학 하신 분들은 그거보단 좀 취업 잘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변화가 있었던 게 수학 그리고 물리학, 주로 수학 많이 쓰는 계통이죠. 이분들은 없어서 못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다 딥러닝 뭐 그런 쪽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 가진 거라고는 사실 사람들 다 머리밖에 없잖아요. 그런 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순수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이 슈퍼컴퓨터를 필수 과목으로 택하고, 왜냐면 사실은 요새는 손으로 계산하고 이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 뭐 다 뭐 생물학도 다 DNA 이런 것도 다 그 계산인데, 데이터 센트릭인데, 그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그동안 취직이 안 된 거가, 자기네들이 공학이나 수학인데 약간 인문이라고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이런 거 싫어서 이렇게 간 사람도 많거든요. 그 수학 싫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수학을 잘 못해서 전 수학 잘하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끝나면서 오늘 설문을 좀 잠시 본 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문조사를 해주면서 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저는 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좀 많이 좀 확산이 되고, 그 기사들 중에 이제 뭐 사실 기자분들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상한 기사 내고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뭐 하냐. 근데 사실은 제 분야도 뭐 굉장히 항공 분야나 뭐 로켓 분야 이런 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기자분들이 막 갑자기 뭐 이상한 기사를 쓰면은 굉장히 음지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냥 졸지에 막 자존심 상하고 화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이퍼포먼스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도 힘드시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반이나 기초과학 이런 것들의 한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사실 방송하다 보니까 짧잖아요. 이게 긴 것 같아도 1시간 금세 가잖아요. 생각보다 짧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서밋도 좀 많이 듣고, 다음번에 나오시면 좀 동영상도 좀 많이, 정보가 아직은 적어요. 이 서밋이나 아직 서밋 공식적으로 온라인화된 건 아닙니다. 내년 초쯤에 이제 일반 유저들한테 오픈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돈은 들지만 상위 한 20위 안에, 옛날에는 한 20위 안에도 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조금만 넣으면 밀려나더라고요. 이게 하도 경쟁이 심해가지고. 사실 슈퍼컴퓨터 사는 거랑 우주 경쟁이랑 어떻게 보면은 당장 돈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그런데 투자를 하고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 나라의 그 어떤 그 인덱스일 수도 있는 거고. 100년지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슈퍼컴퓨터의 세계를 가끔 가다가 좀 슈퍼컴퓨터나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